조경민 선생님을 안녕하세요. 맡은 캘리그래피 디자인 조경민입니다. 오늘 주제를 들으셨죠? 뇌, 공간,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예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지만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을 때 예술단 얘기가 나오고 디자인 회사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릴 적,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우주 비행사요. 와, 아직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꿈이 뭐였을까요? 꿈 없었나요? 앞줄부터 쭉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을 했으니까 의사요. 지금 무슨 과세요? 아, 네. 어쩌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과 선생님, 화학 교과 과목 있잖아요, 그죠? 네, 이쪽까지 안 갑니다. 준비했죠? 네, 저는 어릴 때 자이든 타이든 그 음악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미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 이제 음악을 좀 시키고 싶어 해가지고 음악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 인생이 바뀐 시점이 있었어요. 저 우디 알죠, 여러분? 우디랑 같이 누워있는 저 아이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음악가를 꿈꾸며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음악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미국에서 저 친구를 이제 가지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미국에서는 저 아이가 이중언어를 다 사용할 정도로 그냥 사회성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1999년 12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돌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에 빨리 적응을 하라고 우리 아파트 1층에 보면 놀이방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보냈던 거예요. 근데 놀이방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CCTV라던가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여가지고 벌써 저 친구가 22살, 여러분 또래 22살 손 들어보세요. 22. 아이고, 왜 이렇게 나이에 자신이 없나? 22, 이 친구가 이제 22살이 됐거든요. 거진 한 20년 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갖추고 있었어가지고 어려운 법정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둘 중에 피하거나 이런 식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법정 싸움보다는 아이를 먼저 빨리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자폐라는 거는 원래 좀 두서가 안 맞긴 하지만 자폐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장애인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뭐 때리거나 뭐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또 이 자폐라는 게 한 두 돌 반, 세 돌 그 사이에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폐 종류에 따라서 퇴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퇴행을 막 이제 주변 환경이 막 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퇴행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던 것도 완전히 이제 싫어진처럼 말을 전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그때만 해도 자폐성 장애라고까지도 안 하고 애정결핍, 뭐 애착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장애명들이 굉장히 생소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자폐성 장애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둔 것들이 있어서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자폐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하다. 뭔가 행동이나 말과 또 감각들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폐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이어가려면 자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자폐는 장애 중에서 장애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체 장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시각 장애, 지체 장애, 여러 가지 우리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들 있잖아요. 그 신체 장애와 또 정신 장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신 장애에서 또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발달 장애에 이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또 다운 증후군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정신 장애에는 정신분열이라던가 조현병이 여기에 속하는 장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분류를 하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물론 장애인법에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DSM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두꺼운 책에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 자폐성 장애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줄여보면 이래요. 여기서 보면 어떤 행동이나 눈 마주침,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부자연스럽다. 우리 스스로 한번 나여도 좋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여도 좋고 엄마여도 좋고 아빠여도 좋고 정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동생이어도 좋고 이거를 한번 대상을 지정을 해놓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몇 개나 그 친구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행동이나 눈 마주침, 얼굴 표정, 자세라던가 이런 것이 약간 개성 있다, 특이하다 있나요? 우리 이렇게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5개로 한번 손 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나 하면 좀 그러니까 주변의 대상을 정하고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그런데 약간 특징적인 게 있다.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 손 꼽아보세요. 없나요? 다 괜찮아요? 또래 관계 형성을 잘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 경하고 중하고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또래 이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거나 약간 또래의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게 약간 불편해요. 손 안 든 사람인데 여기 체크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있나요? 몇 개나 지금 꼽아졌어요? 1개 꼽은 사람 2개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다른 건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시키는 게 힘들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뭐가 불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대화를 하는데 야 됐어 이래. 얘기를 중간에 막 끊어. 그런 남자친구가 있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반응이 없어서 끝까지 못 해보겠잖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꼽아 보면 6개 이상일 때는 좀 치료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쭉 뽑으면 한 9개 정도, 9개면 거의 다죠? 9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집에 없나요? 그래서 그런, 그 주변에 꼭 장애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런 성향들은 가지고 있지만, 많다, 적다, 어떤 부분적으로 더하다, 덜하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폐들은 자폐성 장애는 그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왜 늘어날까요? 이게 어떤 환경이나 환경 오염이나 오늘도 밖에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자폐가 늘어날까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작년, 재작년보다 반응이 안 좋아. 그런 환경 때문에 자폐성 장애가 더 많이 생기는 영향도 있겠지만, 아까 그 DSM 그 규정에 책자에 보면 점점 그 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중간으로 가볼까요? 통로에 앉으면 안 돼. 아는 사람. 아인슈타인. 아는 사람. 자, 아인슈타인은 장애인인가요? 장애인인가요? 왜 금방 다 장애인인가요? 또 누구 있죠? 모차르트 있는데 모차르트는 장애인일까요? 아니요. 우리 장애인이라고 안 배웠죠, 그죠? 약간 진짜 괴팍하고 좀 특이한 사람이긴 했지만 천재적인 음악가였다고 하지 모차르트 장애인의 대표인물로 이렇게 꼽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첫 번째 그림 보면 이 친구는 그 잠시 이렇게 그 뉴욕을 잠시 이렇게 헬리콥터로 뭐 한 30분 동안 이렇게 둘러보고 며칠에 걸쳐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그 뉴욕 시내를 이렇게 그려낸대요. 그래서 우리랑은 보통 일반적인 그 비장애인들과 기억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죠. 그렇고 굿닥터에도 이분은 이제 고지능 자폐로 TV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자폐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폐성 장애가 이제 어떤 일부분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또 기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창의적인 발상과 어떤 특이한 시도를 했을 때 역사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자폐가 뭐 안 좋은 그 부정적인 면에서는 장애여서 뭐 안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남들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겠죠. 그래서 앞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고 행동 장애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면에는 감각 장애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 또 감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위장 장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알아본 적 있나요? 술 많이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막 그 냄새도 나고 막 그렇지 않나요? 너무 더러운 얘기인가? 술을 안 마시나요 여기는? 왜 속이 안 좋거나 심각하게 뭐 간단하게 뭐 아주 가볍게 안 좋은 거 말고 많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이게 속이 아프다가 해가 부부정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위가 안 좋으면 구취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 단순히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위장 아픈 건 둘째 문제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를 갔더니 아니면 한의원을 갔더니 속을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성 장애, 언어 장애, 행동 장애들도 물론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장애들도 어떤 언어 치료나 감각 통합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감각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폐든 아니든 장애든 비장애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뭐 특이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칠 수 있을까요? 뭐 고치기는 조금 고친다기보다는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좀 무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아주 없애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완전히 고칠 수 없다면 환경을 개선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 전공을 했던 제가 나중에 건축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학부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 이제 학부 과정을 거치고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자폐성 장애에 관련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려면 좀 더 심도 깊은 자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감각과 이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자 했기 때문에 감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감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시각, 청각, 구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외에도 평형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평형 감각에는 고유 감각과 전정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 감각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눈을 감고 나의 팔을 짚어보세요. 짚어지나요? 짚어지죠? 네. 눈을 감고도 내 신체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유 감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조금만 아까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핸드폰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전정 감각이라고 해요. 뇌 달팽이가 안에서 이제 균형을 맞춰주면서 핸드폰을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할 수 있도록 감각이 만들어진 거죠. 내장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지금부터 소화를 시켜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소화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고 또 발달장애 중에서도 치중증 장애에서 보면 가끔씩 이 내장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토하거나 계속 음식물 섭취를 못하고 토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감각들을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역치라고 들어봤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베버의 법칙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단어를 보고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너무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또 이 역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감각에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힘이에요. 물리적 힘이에요. 그런 걸 역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보편적인 범위는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제 이 컵에서 물이 지금 제각각 다른 양의 물이 담겨져 있고 또 컵의 크기가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채워져서 넘치는 그 순간이 역치라고 넘쳐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역치의 최소한의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을 한번 담아볼까요?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서로 이제 똑같은 양의 물리적 환경 자극을 이렇게 줬을 때 역치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서로 다르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역치라는 감각도 있고 감각에 대한 역치도 있지만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시각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뇌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고 정말 그 방대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이 뇌와 연결돼 있는 이 시각이라는 감각이 정말 이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뭔가 과학이 더 발달되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참 인생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이 위치가 여기가 이제 그 역치의 순간이 되는 거죠. 또 청각의 역치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청각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숨죽은 듯이 그 핸드폰 딸깍거리는 소리와 호흡 소리가 굉장히 조용한데요. 이 정도 한 40데시벨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누가 여기서 옆에 친구가 우리 지금 4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쳐요. 옆에서 40데시벨 정도의 들릴까요? 40데시벨로 얘기를 했어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41데시벨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41데시벨이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41데시벨에서는 안 들리고 한 45데시벨 정도 돼야지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40데시벨 이하인데도 들리는 아주 초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뒤에 가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미각에 이거 어디 나오는 건지 아나요? 이것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어때요? 이 꼬마 대장금은 그 미각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역치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남들은 여기에 홍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대장금은 그 어릴 적부터 미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 맛을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자폐로 다시 돌아오면 그 지금 그 자폐 친구를 미용사가 이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발하러 가는 날은 그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한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이 아이를 잡고 어린아이인데도 어쩜 그렇게 힘이 센지 버둥거리는 아이를 두세 명이 부둥켜 안고 미용사가 빠르게 머리를 잘라야 했던 거죠. 근데 남자 머리는 보통 뭘로 자르나요? 그 이발기기 도구로 이렇게 윙 하면서 이렇게 깎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의 미용사는 가위를 가지고 자르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듣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이제 피하고자 얘는 발부동을 쳤던 건데 머리를 깎기 싫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도 이 지금 사진 속의 미용사는 정말 지혜롭게 아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바닥에 누워서 저렇게 가위로 아이 머리를 지금 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폐성 장애가 실제로 느끼는 감각은 어떨까 하고 그거를 재현해 봤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옆에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문을 꽝 닫지 않는 이상에는 문 닫는 소리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죠? 저런 소리 혹시 들리나요? 견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견뎌보려고 숫자를 세기도 하고 다른 행동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외부 자극은 정말 너무 많은 소리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어릴 때 이제 이 친구들이 보면 상대가 말을 하면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뭐 묻는 말에 잘 대답을 못한다거나 그런 특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둘이 이렇게 대화하면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주변의 소리가 나의 목소리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다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목소리만을 따로 빼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어서 집중을 못하고
그 상대의 말에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자극을 주기보다는 좀 차분한 그런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을 쓸 때 자폐 친구들한테는 이거에 좋다 나쁘다 이거를 검증을 해야지 논문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언어나 이런데 조금 그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검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거 친구들을 관찰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논문을 썼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해가지고 설문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통계를 냈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한 믿음이 확 오나요? 뭔가 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관찰자한테 물어봤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 또한 이 논문을 쓰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가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개운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또 했죠. 이게 건축 쪽에서 보는 또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과 또 사회복지 쪽에서 보는 이 물리적 환경은 또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여기는 졸업은 하지 않았고 첫 학기를 듣는데 저는 수업을 들었다기보다는 반성의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첫 학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왜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느냐, 또 편견, 그 평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부모인 제가 당사자의 부모인 너무나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할 것처럼 하는 부모가 엄마가 가장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결정권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논문을 또 그 이후에 계속 쓰면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을 택한 거죠. 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뇌랑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그 감정의 상태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좋다, 나쁘다, 불쾌하다, 무섭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제거를 해주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용자도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음악 전공에 건축 전공에 이제 뇌공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신경건축이라는 이제 그런 학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건축 연구회를 찾아갔어요. 이 단체는 그 카이스트의 물리학자인 정재성 교수님이 하고 그 거진 10년째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맨 처음에 시초는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솔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백신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연구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도 너무나도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의 성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공간에 따라서 이 창의력이나 두뇌 활성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미국 샌디에고에 솔크 연구소라는 거를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를 시켜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여기 연구소는 성당만큼은 아니지만 그 천정 높이를 아주 높게 해서 뭔가 창의력을 좀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천장이 높은 연구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건축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 신경건축 너무 생소한 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는 제재소예요. 제재소인데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이제 주간 야간 교대를 하는 그런 식의 그 제재소인데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너무 하자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직률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뇌를 속여보자 이렇게 한 거죠. 밤에 일하는데 낮에 일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청록 색깔의 밤에 근무를 할 때 청록 색깔의 조명을 비춰준 거예요. 햇빛과 가장 유사한 조명을 비춰준 거죠. 그리고 퇴근을 할 때는 황갈색 안경을 전 직원이 끼고 퇴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하자율이 뚝 떨어지고 이직률도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환경이 정말 방대하고 엄청난 기능을 가진 뇌를 속인 거죠. 이런 것들이 신경건축이라고 해요. 또 우리 만화를 보면 이 포켓몬스터 다 아시죠? 그 일본 그 도부현에서 포켓몬스터를 첫 방영을 했을 때는 이런 화면이 아니었다고 해요. 첫 방영을 했을 때 이 만화가 방영된 곳 지역에서 560명에 달하는 사람이 같은 현상으로 비슷한 현상으로 응급실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두통에 의식불명에 이런 그런 부류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 만화가 방영된 시간하고 동일하게 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단순히 만화가 사람을 이렇게 해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보니까 이 포켓몬스터 그 구슬이 이렇게 발사될 때 빛이 막 나오는데 초기에 나왔던 거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게 교차되면서 빛이 막 발산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혼란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의식불명이 되거나 두통이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 포켓몬스터는 처음에 방영됐던 데에서 좀 수정이 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건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뇌에 어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뇌에서는 우리 뇌 머리에 껍질 이렇게 살짝 벗겨내면 베네피질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뉴런과 뉴런들 사이에 서로 영양 공급도 하고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기 현상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런 뇌파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최근에 나온 뇌파 기기인데요. 오늘 가져올려다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하나씩 빠뜨려요. 그래서 이 뇌파 기기가 요즘은 핸드폰에 바로 지금 이 화면이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핸드폰에 바로 나의 뇌 상태가 이 6가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은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의 뇌파를 촬영한 거예요. 이런 영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뇌파 기기를 이렇게 끼고 이거는 채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머리에 젤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많이 붙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5채널로 해서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바로 측정을 해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뇌파 기기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끼고 있던 그 뇌파 기기인데요. 이거는 그 뇌파 기기를 끼고 생각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저 차를 움직이고 So I'm 있어요. Jacob. 지금. I'm here with Emotive and IEEE. We are 다 알아듣겠죠? demonstrating Emotive's. 그래서 멈출게요. 또 얼마나 이 뇌파 기기의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이거 뇌파 기기로 지금 팔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컴퓨터와 어떤 제어 장치를 통해서 로봇팔 같은 거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이 뇌파 기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정말 말로 언어가 되지 않더라도 다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뇌파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VR을 끼고 가상 체험을 하면서 머리가 약간 삐죽삐죽해 보이죠? 거기에 지금 뇌파 기기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여기 있는 환경들을 벽의 색깔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여줬을 때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실험을 한 거죠. 또 색온도에 관련된 뇌파 색온도에 따른 거 또 색온도는 아시죠? 우리 카페에 가면 노란불이 켜져 있고 또 여기는 흰색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런 불은 지금 조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색 온도가 높은 거고 카페의 노란불은 색 온도가 낮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뇌파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됐던 거는 장애와 비장애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워낙 자폐성 장애들의 감각이 특이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높을 때는 더 높고 낮을 때는 더 낮고 좀 차이를 더 많이 보인다는 그런 결과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 치료실에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안정을 시켜야지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 역지에서도 봤잖아요. 물이 너무 적어서 이런 감각이 적어서 감각을 많이 채워줘야지 역지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폐성 장애 친구들은 감각을 많이 받아들여서 시각자극이든 뭐 촉각이든 청각이든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자폐성 장애는 정말 좀 편안한 색상으로 좀 자극이 덜 가도록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이어도 좀 이렇게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와 편안하게 해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를 같은 공간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또 올해는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저 지금 입구에 보면 비상구에 보면 초록색 뛰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런 그림 문자를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것들이 디자인이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또 외국인 이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한테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픽토그램을 만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픽토그램 연구를 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 주고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들어가면 입구부터 어때요? 무섭죠?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입구서부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무서운 거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입구서부터 나 일하러 들어가는데 무서워, 뭐가 튀어나올지 무서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같은 공간인데. 알바생들은 이미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가지고 야 왔냐?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귀신 1 왔냐? 귀신 3 왔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였죠. 우리 앞에서 자폐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우리 동영상 자폐인들이 직접 느끼는 청각이라든가 시각에 대한 동영상 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워낙 예민하거나 또 둔감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민한 자폐성 장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픽토그램이 예측 불가능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그 친구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숫자 세기를 막 한다던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측 어디를 가도 이런 어떤 치료실을 가도 똑같은 이런 픽토그램이 있다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덜 불안하겠다.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덜 불안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픽토그램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 뭐 같나요? 움직여 볼까요? 이쪽 가볼까요? 잘 모르겠죠. 한 번에 저것도 픽토그램인데 픽토그램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픽토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대요. 여자야? 네. 여자. 아, 그래도 대부분 알아보는군요. 여자 화장실이에요. 이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뭘까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아니라 픽토그램은 순간적으로 정말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픽토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과한 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보자 해서 뭘 적용을 시켰냐면 AAC라는 게 있어요. 너무 생소한 단어들을 오늘 많이 얘기하죠. 언어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좀 픽토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픽토그램은 아니에요. AAC라는 그 언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림 언어인 거죠. 뭐 픽토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쉬운 좀 더 상세화된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양과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알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기존 픽토그램과 이 AAC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혼합을 해서 좀 알아보기 쉬운 걸 만들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나왔어요. AAC도 있고 AAC에 픽토그램을 적용시킨 것도 있고 기존 픽토그램도 있고 픽토그램에 그 AAC를 적용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체 휠체어를 타는 건축가 로널드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본인이 건축가인데 기존 그 건축집들 주택을 보면 너무 휠체어가 다니기에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들이 다니기 편리한 공간을 만든 거죠. 그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약 한 50년 전 일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신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셨지만 물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장애인들을만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놨더니 휠체어가 지나가기 편하게 만들어 놨더니 유모차도 지나가기 편하고 수레도 끌기 편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편리한 그런 경사로가 된 거죠. 근데 그 장애인에는 신체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장애인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체적으로 편리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될 거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적인 공간도 참 이거는 검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생겨서 유니버셜 디자이닝 반쪽밖에 안 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완성체가 된 유니버설 완성체를 좀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엄청 빨리 얘기를 했더니 네, 조금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피실험자 장애인들이 저를 만나고 실험을 했던 장면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5분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